안녕하세요. 동양과 한국의 미술과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송희경입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갈 미술 도슨트 박건락입니다. 네, 건락씨는 인간이 최초로 만든 예술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실생활에 가장 먼저 쓰였던 것들이 예술품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릇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게 아무래도 그릇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도자미술을 말씀드릴 텐데 특히 청자, 분청사기, 백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요 예술품을 한번 만나본 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도자미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선생님.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 하면 그 고려청자와 백자를 들 수 있잖아요. 네네. 우선 그 고려청자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빚어 구울 때에 그 소성 온도가 1200도 이상이 되면 자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자, 백자, 분청사기가 전부 자기류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철분이 2~3% 정도 가미된 그런 유약을 발라서 그릇을 굽게 되면 그 붉은색이 청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청자는 고려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초기에는 한 번만 구워서 썼지만은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처음에 한 700~800도 온도에서 한 번 굽고요. 그 다음에 이 유약을 발라서 다시 1200도 이상에서 굽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만든 방법을 이야기로만 들어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 청자도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자강 유역에서 청자를 만들었고요. 특히 절강성, 강소성 지역에서 만든 거는 굉장히 유명해서 이슬람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됐대요. 그 중에 한 가마터였던 그 절강성에 위치한 월주요라는 가마터에서는 8, 9세기가 되면 청자 기술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청자 기술이 그대로 한반도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자가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굳이 이 고려 시대를 전후해서 이 청자가 만들어진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예, 그 남북국 신라부터 중국과 해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중국에 유학간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문화도 전파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한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그릇의 인기가 많아졌고 차문화의 발달도 더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작된 청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법도 많이 이제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청자는 10세기경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근처에서 주로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무슨 밥그릇, 국대접 같은 사발류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차와 관련된 병, 주전자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점차 그 기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남 지방의 강진, 부안 같은 곳이 주요 가마터가 되어서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청자가 본격적으로 고려 청자의 빛깔을 띠게 되지요. 네, 저는 이 청자를 보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네네. 너무 이쁜 파란색이 나세요. 예.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도 있는 색깔이잖아요. 네. 이게 참 예쁜데요. 네. 그 고려 청자의 색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기 어려운 색깔이죠.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면 볼수록 더 화려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청자 색깔을 그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 서궁이라는 중국의 사신이 고려도경이란 책에서 밝힌 명칭이에요. 얼마나 이 비색 청자를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던지 송나라의 태평노인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명품에 이 비색 청자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 고려 청자는 중국의 영향으로 저희가 발전을 했지만 네네. 결국 스스로 독창적인 어떤 기법들까지 가서 예. 중국인이 좋아하고 감탄할 정도로 수출할 정도까지 네. 발전한 셈이네요. 예, 예. 그 지금 보는 병은 이 형태나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네, 그 유명한 참외 모양 병이에요. 네. 자세히 보시면 몸통 부분은 참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은 활짝 핀 꽃의 형태이죠. 굉장히 세련된 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러한 형태의 그릇이 중국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쁘질 않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그 강진, 부안 이쪽 지방에서 만들어져서 개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인조 장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왕실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병을 쓰고 감상하나 했더니 역시 왕실이었네요. 예, 그 청자의 향유층은 보통 왕실과 귀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그 청자를 건축용 재료로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아. 예,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왕궁 동쪽 정원에 양의정이라는 건축 정자를 세우고 네네. 그 정자의 지붕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청자 기와로 얹었다고 해요. 아. 물론 지금 양의정에 세운 청자는 아니겠지만 이런 기와가 있을 정도니까 그 당시의 화려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지요. 아, 근데 이 청자를 기와로 썼다니까 참 이 실생활에 굉장히 청자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청자로 만든 연적이에요. 네. 그 소녀가 무릎을 세우고 있고 작은 병을 들고 있는데 그 모자 보이세요? 네네. 예, 그 모자가 뚜껑이라서 그걸 열고 물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녀가 들고 있는 그 정병의 입구로 물이 따라져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형 청자는 중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든 매우 드문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 저 연적이, 저게 연적이라니 굉장히 이쁜데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서예 붓글씨 시간에 쓰던 연적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예, 예.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 참 선생님,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상감청자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네, 들었는데 이 정확하게 이 상감청자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상감 기법은 공예품 표면에 문양을 선이나 면으로 파고 나서요. 네. 그다음에 바탕과 다른 재료를 집어넣어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자기에만 쓰인 것은 아니고요. 금속공예나 유리공예에서도 이러한 상감 기법이 쓰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청자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문양에 하얀색이나 자주색 흙을 넣어서 굽게 되면 푸른 바탕과 강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이런 상감청자는 네. 이게 언제 발달을 하게 됐습니까? 예, 고려 초에 그 소량으로 만들어지다가 12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상감 인물무늬 매병인데요. 일단 매병이라는 형태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깨가 튼튼하게 생긴 병입니다. 송나라에서 유래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 그림을 보시면 화사한 정원 풍경이에요. 뭐 네네. 연꽃도 있고 괴석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원에서 문인들이 논의는 뭐 글씨를 쓰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지금 보신 이 청자의 바탕 색깔은 여태까지 보셨던 거에 비해서 조금 진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건 유천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것을 후에 복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진해졌습니다. 예, 네. 정말 정교하고 화려한데요. 네네. 병 속의 무늬도 재밌고요. 예. 그럼 이런 청자는 이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됐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 수출이 많이 됐는데요. 그럴 때에 그
보통 수로를 통해서 그 수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강진이나 부안, 신안 앞바다에 고려 보물섬이나 중국의 무역선들이 침몰이 되어 있고 거기서 고려 도자기들이 많이 인양이 됩니다. 그런데 고려 도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중국의 무역도자도 나왔어요. 예, 13세기 때 중국 향로로 추정이 되는데 여태까지 보셨던 거와 비해서 어때요? 좀 느낌이 다르시죠? 네네. 그 왠지 모르게 중국 그릇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이러한 청자는 고려 후기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 고려 후기가 되면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사회 전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도자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생산력도 약해지고 아까 보셨던 그런 아름다운 조형성도 점차 상실되지요. 그리고 편병과 같은 실용적인 그릇도 나오고 그릇에 제작 연도를 쓰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려 청자의 뒤를 이어서 이 조선시대에는 어떤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전성기에는 청자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은 그게 분산이 되게 되죠. 분산이 되면서 청자의 여러 가지 형태가 변하게 되고요. 왕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청자를 쓰게 됩니다. 이 과도기에 나온 것이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아, 분청사기라. 네. 이 또 생소한 그릇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도 자기에 속하나요?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저 보시죠. 이게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예, 분장 회청사기의 준말이고요. 1200도 이상에서 구운 자기류에 속합니다. 그 청자에 비해서 100도를 한 번 더 씌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니까 좀 알겠는데요. 이게 분청사기구나 하는 느낌이. 그 아까 청자는 반짝반짝 빛났잖아요. 그 분청사기는 약간 투박한 느낌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서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전반에 백자 생산에 밀려서 금방 사라지게 되죠. 한 200~300년 동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청사기는 이 청자하고는 이 표현 기법이 어떻게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청사기는 청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감기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상감기법으로 만든 지금 작품을 보시면 그 소담한 꽃에 하얀색 흙을 넣었죠. 이게 바로 상감기법이고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발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화기법입니다. 예, 인화는 말 그대로 꽃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무늬도장을 사용해서 표면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 백토를 넣어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면은 훨씬 바탕이 예쁘게 되죠. 보시면 무늬를 하나도 안 겹치게 정말 정성껏 꼼꼼하게 찍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맨 처음에 나온 거는 고려 때였지만 조선시대 때 훨씬 더 유행을 했고 특히 세종이 다스렸던 15세기 전반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기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릇 안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인화기법이 사용된 분청사기에는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저 글씨가 뭔가 하면은 관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 섬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내 섬시라는 관청에서 이 그릇을 만들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제를 했고요. 이렇게 관청명이 쓰여진 그릇은 그 관청이 언제 존속했는지에 따라서 편년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시대에는 왕실이 관청에서 물건을 공납받아서 사용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왕 본 김에 우리 한 작품 더 볼까요? 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써져 있어요. 예, 이것도 인화기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이 작은 꽃무늬와 전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그릇은 매우, 방금 본 그릇은 매우 특이한데요. 이 손잡이가 있고 이 뚜껑도 있는데요. 바로 공주와 왕자의 탯줄을 넣어서 보관했던 태항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 태항아리는 내호와 외호로 나누어져 있고요. 내호, 즉 안의 항아리에 탯줄을 넣은 다음에 겉의 항아리 속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태묘에 묻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이렇게 귀한 그릇이라 이 인화 기법을 사용했나 봐요. 네. 선생님, 이 분청사기에는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된 그릇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대담한 표현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선으로 아주 표면을 확실하게 그었는데 이것을 조화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물고기 2마리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그렸습니다. 아, 이 그릇은 형태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예, 예. 한쪽이 좀 납작한데요. 네. 이렇게 잡기는 편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편병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건낙씨 말씀대로 이렇게 잡기 쉽게 만든 네. 실용적인 그릇이고요. 특히 분청사기에서 네.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신 조화기법만큼이나 또 자유분방한 기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철화기법이에요. 아. 예, 이 철화기법은 백토 분장을 한 위에 철분이 가미된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렸죠. 보시면 네네. 꽃도 있고요. 네. 가운데 새와 물고기가 있는데 이러한 철화기법은 특히 공주 계룡산 근처에서 많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 아, 이 표현이 아주 자유스럽고 네. 그리고 편해 보이는데요. 네. 재밌고 예. 이런 자유스러운 표현은 청자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더 자유스러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청사기에서는 청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먼저 왼쪽 거부터 보시면 저 귀알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귀알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붓을 의미를 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붓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넓은 붓에 백토물을 듬뿍 묻힌 다음에 물레 위에서 그릇이 돌아갈 때 살짝 표면에 갖다 대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물레 위에 그릇이 확 돌아가면서 무늬가 그려지겠죠. 아. 예, 그게 귀알 기법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담금 기법인데 이것은 그릇의 굽부분을 잡고 백토물에 아예 덤벙 담갔다 꺼내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손자국까지 나죠. 아, 그러네요. 예, 이런 귀알이나 담금 기법은 주로 분청사기 말기에 많이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네. 예.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청자는 그 네. 전남하고 전북 지방에서 많이 네.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분청사기는 또 어디서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청자와는 달리 분청사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를 알 수 있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전국 토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고 그리고 그 특징이 어디께 좋은지 품질을 상중하로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자기소라고 명명된 곳이 130여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우, 예. 이 130여 군데나 되는 데서 이 분청사기를 만들었다니까. 네. 이 한반도가 이 분청사기 가마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 우리의 것과 비교해서 이 유럽의 도자 미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리 그거는 김진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네. 함께 화면 보시죠. 오늘은 유럽의 도자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선 10,000년 전에 처음으로 도기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기원전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색채 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 전에 물레와 가마 같은 것이 생산되었고요. 예술 작품으로 유명한 최초의 도기로서는 그리스에서 7세기경 제작되었던 검은색 도기와 붉은색 도기가 유명합니다. 특히 검은색 도기는 이렇게 철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흑토를 겉표면에 칠하듯이 그린 다음에 칼끝으로 아주 예리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인물화, 그리스의 자유 사상이 담긴 그런 문양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무드질 하듯 가죽이나 그러니까 주걱으로 깨끗이 갈아낸 다음에 굽게 되면은 그 표면이 검은 광택으로 매우 매끄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렸던 선은 흰색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미를 자랑하는 작품인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유약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리스 도기는 사실은 유약을 칠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이후에 기원 후 7, 8세기경에 중국에서 도자기가 처음으로 생산되고 그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에 도달하면서 약 1000년 동안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17세기까지 유럽에서 도기는 생산되었지만 주로 항아리라던가 저장 용기 또는 장식용 접시 등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요즘 주부들이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시는 명품 도자기들은 사실은 그 역사가 유럽에서 200~300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자기 수입이 본격화되었고요. 당시에 자기는 금값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족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의 어떤 제후와 왕 그리고 기능공들은 그런 도자기를 생산하고자 열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에서 작센 지방에서 마이센 도자기가 1807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트거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중국 자기에는 못지 않았지만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났고 백자와 같은 형태를 드디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법이 사실은 비밀로 간직되다가 10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보트거가 술에 취한 채 발설을 함으로써 유럽의 여러 도자기 회사가 설립되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도자기 회사로서는요, 영국의 웨지우드, 첼시, 그리고 이탈리아의 우르비노, 헝가리의 헤랜드, 그리고 덴마크의 로얄 코펜하겐 등이 있고요. 프랑스의 생클로와 세브루 회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18세기부터 유럽에서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술의 양식과도 평행하는데요. 처음에 마이센에서 등장했을 때는 바로크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로크 양식이 도자기에 반영이 되었고 그 후 1730년에 프랑스에서 세브루 회사는 사실 루이 15세 애첩이었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 주문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따라서 당시 풍미했던 로코코 문양이 굉장히 많이 담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소용돌이 장식이라던가 은세공, 금세공, 담쟁이 덩굴과 같이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들이 로코코 미술에 반영이 되었고 도기에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는 중국으로까지 역수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흔히 본 차이나를 유럽 도자기로 알고 계신데요. 본 차이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럽 도자기의 한 유형만을 일컬을 뿐이고요. 실제로 13세기에는 독일을 폴슨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전파되었던 용어고요. 그 이후에는 중국을 다문이라는 뜻의 차이나가 바로 도자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대표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도자기의 어떤 위력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죠. 본 차이나는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중국 도기를 모방하려다가 똑같이는 못 만들고 흙이 성분이 다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강하게 만들까 연구를 하다가 뼈가루, 본 차이나의 본이 바로 BONE, 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뼈가루를 섞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따라서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어떤 자기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국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되었지요. 하지만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 자기는 1400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굽는 굉장히 경질자기였다면 본 차이나는 1200정도에서 굽는 연질자기입니다. 따라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단단하고 얇지만 아주 깊이와 투명감에서는 오히려 경질자기보다는 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급화된 그리고 보편화된 브랜드로서 본 차이나는 영국을 대표하게 되었고요. 특히 영국은 19세기에 저희가 전 라파엘주의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장미 문양이 굉장히 첫잔에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도기는 사실은 차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1985년에 인도양에서 200년 동안 난파된 채 가라앉았던 배가 인양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실론티가 홍차와 그리고 다량의 중국의 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차 문화, 영국의 차 문화가 또 다른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켰던 거죠.
네, 김진아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백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백자는 1250도에서 1300도 사이의 고온에서 군 그야말로 경질 도자기입니다. 고령토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 순도 높은 백색을 내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한 백토만을 사용했고요. 제작과 굽는 과정에서 특별히 청결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도자기죠. 네, 이것도 이 청자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13세기 이후 경덕진이라는 곳이 백자 기술이 완성이 되어서 황실에 바치는 그릇을 생산하게 됩니다. 조선은 고려의 전통 바탕 위에 그 위에 경덕진의 기술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백자를 완성하게 되죠. 네, 그럼 이런 백자는 어디서 만들게 되나요? 예, 15세기 전반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자기소 일부 지역에서 백자를 생산했던 것 같은데요. 15세기 후반이 되면 그 수요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이곳만으로는 그 양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실용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에 분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기술자인 사기장들 380명을 모아서 백자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분원에서 만든 왕실용 백자가 으뜸이었고요. 이 분원은 19세기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 경기도 광주 그리고 이천에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게 되나 봅니다. 도자 비엔날레도 하고요. 예, 그 분원은 경기도 광주에 속한 6면의 장소에 설치가 됐는데요. 땔감의 주기에 따라 10년씩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한 군데서 오래 그릇을 구우면 그 동네 산이 상하기 때문에 가마를 옮겨 다니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이 위치가 수도인 한양과도 가깝고 그 다음에 강이 있다 보니까 재료의 운반이나 아니면 완성된 것을 한양까지 가져가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네. 선생님, 이제 이 백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백자 하면 이 티 없이 하얀 도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순백자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게 바로 순백자인데요. 이렇게 아무런 문양 없이 깨끗한 하얀색만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도자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엄격히 좌우 대칭도 아니고요. 굉장히 푸근함을 느끼고 색깔이 은은해서 별로 질리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백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저거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이 작품이 그 유명한 혹시 달 항아리라는 작품인가요? 예, 그 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달 항아리라고 이름이 붙어졌는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 그 꼭 박물관을 한 번씩 갔다 오라는 숙제를 내줘요. 그런 다음에 레포트를 걷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금동미륵 반가 사유상 국보 83호볼 그것에 대한 언급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가 이 달 항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들을? 예. 뭐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기로는 그 어떤 여학생은 나중에 시집가서 예쁜 딸을 낳고 싶으면 이 항아리를 옆에다 두고 살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 달 항아리를 보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더래요. 그만큼 위안이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달 항아리, 순백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그래서 고유섭 선생님께서 둥글고 큰 맛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주신 그릇인데요. 조금 다른 순백자 하나 더 보실까요? 예, 이건 어떠세요? 이거 선생님, 복숭아 모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숭아 모양으로 된 연적이에요. 이거 연적이구나. 예, 예. 아까 우리 청자에서도 살펴봤죠. 근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정말 이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연적인데 이것도 19세기 말에 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전체적인 형태가 너무 탐스럽고 고기 위에 하나의 그 잎사귀가 올라가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이거 너무 이쁜데요. 조선시대 미감이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달 항아리를 그냥 보기만 해도 저도 이 마음이 괜히 푸근해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청화백자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이
청화백자인데요. 네. 예, 보시면은 그 그릇 표면에 코발트계 안료를 써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구운 자기류이죠. 이것도 자기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코발트계 안료는 회청 혹은 회청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아라비아 상인이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한국에서 재수입한, 즉 2차 수입이 된 안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귀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안료라도 좋으면은 쓰고 싶었기 때문에 마구마구 수입을 합니다. 네. 해서 세조 연간에는 이 회청의 수입을 금하는 법령까지 내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청화는 궁중에서 계속 사용이 됐고 아무래도 귀한 안료이다 보니까 저기에 그려진 그림도 전문 화사, 도화서에 속한 화사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선생님, 청화백자가 이렇게 귀한 그릇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 저 네. 그림을 보면 이제 네. 대나무와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군자도 연상되고 뭐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이 항아리는 그 홍치 이념명 항아리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리산 화엄사에 전해졌던 것이 2번 정도 도난당했다가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래 그릇 안에 보시면 홍치 2년은 지워졌고 홍치라고 쓰여 있어서 네. 1489년에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건낙씨 말씀대로 보시면 커다란 소나무가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가 있고요. 네네. 그 옆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죠. 네. 말씀하신 사군자 그대로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왕실과 사대부 사이에서 유행했던 어떤 성리학이나 유교 정신을 그대로 표출해주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전문 화사가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선생님, 이 주전자, 사발, 대접, 네. 그 접시 전부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근데 그릇에 전부 이 국화와 네.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보시는 반상기 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던 그런 사대부나 왕실의 감상용 그릇 말고도 이런 일상 용기에서도 청화는 사용됩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고급이지요. 그 19세기 상류 사회의 식탁 문화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그릇 표면에 수 복자를 새겨서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많은 복을 누리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반상기 세트와는 달리 주전자나 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 그 그릇의 종류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했고요. 네네. 대신에 조금 저렴한 안료인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 그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검붉은 색인 걸 보니까요. 네. 그 아까 분청사기 때 설명하셨던 이 철화기법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조선왕조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래서 청화를 계속 수입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체 생산도 불가능하게 되자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철화 안료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가 되면 이 철화백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요. 또 왕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사대부들도 썼고 분원과 지방 가마에서 모두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청화를 대신했다면 왕실에서도 이 철화백자를 대신해서 썼겠군요. 예,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그릇 표면에 보시는 용무늬가 될 거예요. 이러한 용무늬는 왕실에서 주로 사용했던 무늬거든요. 네. 그 완전히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오르는 용이 너무나 활달하게 잘 표현이 돼 있죠. 아무래도 그 청화보다 안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저런 그림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18세기에는 이러한 항아리도 만들었습니다. 저 선생님, 이 항아리가 굉장히 좀 커 보이고요. 네. 포도가 그려져 있네요. 네. 그 철화백자의 백미인 포도무늬 항아리입니다. 18세기 작품이고요. 네네. 가만히 보시면 그 하얀색 백토의 바탕 위에 그 포도 넝쿨이 대담하고 풍부한 농담으로 아주 포치를 이루고 있지요. 네. 그리고 그릇을 보시면 중간에 이음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윗부분의 그릇과 밑에 부분의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60cm 미만밖에 안 되지만 나름 굉장히 부피가 크고요. 무겁기 때문에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그릇이죠. 아, 네. 저 또 괜히 가벼워 보인다고 혼자 이렇게 들려다가 예. 예. 아니, 선생님, 항아리가 이게 또 곡선이 정말 예술인데요. 네네. 선생님, 저는 이 박물관에 가서요, 예. 이 도자기들을 보면 네. 이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좀 길고 어렵고. 예. 혹시 이 이름을 붙이는 뭔가 이 특별한 원칙 같은 거라도 있나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네임팩만 보다 보면은 너무나 그것이 길게 느껴져서 복잡하게 보이지요. 대충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는 태토나 유약, 그 다음에는 기법, 그 다음에는 표면에 그려진 무늬, 맨 마지막이 기형이에요. 네. 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건낙 씨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도자기 한번 이름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아, 일단 저기 백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백자고 아까 이 철화무늬라고 하셨고, 예. 일단 포도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예. 붙여보시면.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예, 맞았습니다. 맞아요? 네. 예, 아주 잘하셨고요. 그럼 내친 김에 예. 복습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그릇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아까 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네. 무늬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무늬를 보시면 구름과 학이 한꺼번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운항무늬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형태며 뭐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 아, 청자라고 네, 해서 청자 맞아요. 청자, 예. 상감, 네. 그리고 운항무늬라고 하셨나요? 예, 예. 마지막. 청자, 상감, 운항무늬, 그 다음에 항아리. 항아리인데 어깨가 저렇게 넓은 것을 매병.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 맞습니다. 이렇게 도자기 이름을 붙일 때는 맨 처음에 태토, 그 다음에 기법. 물론 이거는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상감 청자나 청자 상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늬, 마지막에 기형을 붙이면은 별로 그 명칭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 잘 맞췄는데 뭐 상 하나 안 주시나? 어떤 상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선생님 정말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쉽게 배우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한때 이 중국을 제치고 유럽에까지 알려진 이 백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그거는 미술 여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미술 여행. 오늘은 일본 자기를 탄생시킨 조선의 사기장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일본 자기의 발상지인 아리따 지역. 아, 여기 조선의 가마가 있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누굴 찾아오셨소? 아리따 야끼. 아, 그러니까 일본 백자의 원조이신 이삼평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내가 바로 이삼평이 올시다. 아, 예. 일본의 도자기 신으로 불리시는 그 어르신이 맞으신가요? 엄밀하게 말해서 난 일본의 백자를 만든 것이 아니오. 그저 나의 외로움과 혼을 담은 그릇을 빚었을 뿐이지. 그럼 일본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물론 전쟁 포로로 납치를 당한 것이었지. 나와 함께 끌려간 도공들이 155명이나 됐거든. 155명? 우와, 그렇게나 많이요? 무슨 소리? 이곳에 정착한 지 몇 해 후 백파선이란 여인이 906명의 사기장을 데리고 날 찾아올 정도로 조선의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왔다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조선 도공들을 데려왔을까요? 일본인들은 임진왜란을 차사발 전쟁이라고 부르지. 그만큼 조선의 도자기에 미쳐 있었어. 그들도 그런 도자기를 갖고 싶었던 게지. 당시 일본은 각 지방을 영주, 즉 다이묘가 직접 다스리는 분권제였는데 이 영주들에게 조선 장인, 특히 사기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 아, 선생님, 낯선 땅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걸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영주, 즉 다이묘들의 요구에 의해 우리는 도자기 흙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고달픈 삶을 이어나가야 했어. 처음엔 생활용 도기를 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곳 아리따의 이즈미야마라는 곳에서 백자의 흙을 발견하기 전까진 그렇게라도 도기를 만들면서 살아야 했지. 하지만 백토를 구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움과 한을 달래기 위해 미친 듯이 자기를 구원했지. 그렇게 일본 백자가 선생님을 비롯한 조선 사기장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군요. 그렇지만 조선의 백자에는 비할 수 없었지. 그 빛깔이며 자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거든. 맞아요. 선생님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백자 아리따 야끼가 한때 세계를 석권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백자에 비해 조선의 백자 가격이 월등하게 높다니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조선의 백자는 팔기 위해 빚은 백자가 아니라 사용하면서 맛이 느껴지도록 만들었기에 우리 조선 사기장의 따뜻한 얼이 서려 있는데 반해 일본의 아리따는 팔기 위한 물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보기에는 현란하고 예쁘지만 그 바탕을 보면 차갑기 그지없지. 그렇군요. 선생님으로 인해 일본 자기가 세계적인 도자기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쵸? 그렇지만 난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네. 내가 지내온 세월이 내 한을 말해줄 테지만 오늘은 이만 헤어짐세. 내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네. 어르신, 어쨌든 감사합니다. 미술 여행에서 보셨듯이 일본의 백자가 생산된 데에는 우리나라 도공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통 그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장인들이 일본에 많이 넘어가면서 그들의 백자 생사에 큰 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조선시대에 오히려 그것이 타격을 입어서 17세기 이후에는 조선시대는 사본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이렇게 설명 쭉 들으니까요. 이 유럽에까지 명성을 떨친 이 일본의 백자가 네. 우리나라 도공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도공들이 만들었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또 그 많은 도공분들께서 얼마나 또 일본의 또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렇죠. 한편으로 가슴도 아프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한국의 도자 미술을 쭉 배웠는데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자기류에 속하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자는 10세기경에 중국 월주요에서 넘어온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그릇이었습니다. 그 비색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이것은 왕실과 귀족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청자의 뒤를 이어서 조선 초에 분청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분청사기는 분장을 한번 한 것이 차이점이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기법을 낼 수가 있었고 그 16세기 전반에 백자의 생산과 더불어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되죠. 그 이후에 생겨난 백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만들어지는데 특히 청화나 철화 안료가 주된 성분이 돼서 그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이렇게 딱 찝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벌써 다음 시간은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 그림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동양화가이신 이은경 선생님을 찾아뵙고 동양화 그리는 법을 배운 다음에 조선시대 명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5, 16, 17, 18세기의 작품을 한두 점씩 골라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예.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건낙 씨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예. 다음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